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합계 출산율 0.7명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 모시고 저출산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대 최저다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8월 기준으로 하면 지난 8월이 지금까지의 8월 중에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출산율 자꾸 낮아진다, 역대 최저치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좀 저도 민망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기록이 작년에 굉장히 심해졌지만 좀 완화되는 경향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쯤은 좀 약간 감소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예. 이게 다시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까지 8월에 17만 명이 작년에 17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예. 올해는 15만 8천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출산율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7이 무너질 수 있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추세를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0.7이 작년 2, 4분기 때 나왔습니다. 근데 예. 지금 학교에 어떤 분들이 지금 2, 4분기로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 출산이 더 적거든요. 그래서 예. 0.7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출산율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냐의 문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낫냐 문제가 아니라 예.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가 더 낫냐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을 좀 계산을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꾸 단정적인 부분, 인구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 또 젊은 세대, 지금의 출산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친구들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굉장히 구조화되고 안착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만약에 0.7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0.3에서 지금 0.78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0.2, 0.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추세는 생각을 하는데 예. 0.7이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달라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전체 인구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워낙 저출산을 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히 굉장히 구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장을 시킬 거예요. 한 예로 2002년도 예를 들면요. 2002년도에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출생아 수가 60만이 무너지고 50만이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친구들이 지난 2021학년도에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를 낳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2020년에 있을 일이 이미 정해져 있던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뻗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특히 이 친구들이 곧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지집을 하면은 신규 노동 인력이 줄어들면서 예. 우리나라 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단발적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계속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없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네. 지금의 어떤 청년 세대들이 비혼주의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출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만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이걸 비용의 문제로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출산이 비용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경제학적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예.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가족에 대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거라든가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한 친구들,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서 예. 주거를 어떻게 안정된 친구들은 아이를 2명, 3명 낳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수요의 측면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청년들은
성장기 때 굉장히 경쟁이라든가 특히 입시 지옥을 겪으면서 가족의 효능감, 정서적 친밀성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욕구도 낮은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도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더 안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탓맛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구조 개혁이라든지 우리 인식, 우리 생활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책을 세우려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지금 2006년 이후로 계속 저출산 대책에 280조 이상을 투입했다고 하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이유. 그 이유까지 짧게 짚고 대책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경제적 욕구를 보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들을 나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사업들의 나열을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전 이 문제를 국가의 정부의 국정 기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단위 사업으로 접근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사업들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생아 특공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육아휴직 부모급여 확대하겠다, 이런 사업들일 텐데 네. 그런 사업이 좀 효과가 덜하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문제는 크게는 지금 너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믿음을 주고 사인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출산과 그 혼인의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 생애과정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대출이라든가 좀 예외적으로 그런 지원이 좀 급박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인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정책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이 긴축 기조 속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감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또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 지원도 계속 해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출산의 해결에 양육에 가장 도움을 줬던 정책이 뭐냐 했더니 주 40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출산 정책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 교육시장 정책, 주거 정책, 산업 정책 여러 가지들이 같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재구성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책적 리더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저출산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의 개정,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전반적인 삶이 안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를 낳을 것이냐 이런 것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국가에서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웨덴, 독일 같은 우리나라 이제 OECD 국가 중에 지금 합계 출산율이 꼴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대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던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 가족 수당 정책, 그리고 스웨덴의 여성 평등 고용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라는 굉장히 좋은 예지만 우리보다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에는 자꾸 복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독일을 강조를 하는데요. 독일 사례는 특별한 복지 지원 확대보다는 노동개혁이라든지 산업개혁이라든지 그런 가족 정책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합쳐지면서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워낙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종합적인 대책 중에 지금 이제 일본의 한 인구 석학이 국내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한국 저출산 문제가 골든타임에 들어왔다. 지금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어떤 저출산 문제의 어떤 속도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혼인 건수는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첫째 아이 출산 비율이 출산수 늘어나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미뤘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미뤄왔던 친구들이 생애과정 이행을 지금 시작하려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의 대출 정책은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그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는 네. 식으로 그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고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그 일본 석학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소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 예, 인구 소멸 그리고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는 출산율 우리보다 높지만은 이 고령 사회가 되면 사회 전체가 노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판단 자체가 굉장히 노인 세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어떠한 국면들, 문화적인 사회 정치적인 국면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국면으로 가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된다는 시간이에요. 놓치면 정말 큰일 난다는 시간이고 거의 끝판까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혹은 지금 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좀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청년들이 힘든 거 지금 그러니까 이 관점이 필요한 건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청년들이 실제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지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은 친구들도 아이를 안 낳는 거 보면은 미래가 어려워지고 자신의 자녀를 안 낳는다라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 이 경쟁의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이 불안함 속에 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가족 자체가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어떤 방향성, 어떤 구체적인 방책보다는 어떤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어떠한 양보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 아파트 값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입시 지역은 또 이러한 학벌주의 구조는 이제 완화돼야 되는 걸 구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눠야 된다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지금 이 청년들도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양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들이 결단을 하면서 양보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육아에 대한 좀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태어날 아이보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를 또 하신 걸 봤었는데 네, 반대 아닌가요? 네네. 예,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어떤 예.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저출산의 문제를 아이를 많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생애과정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청년들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짝을 만나서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출산을 낳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멈춰져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아이를 많이 뽑아낸다는 식의 생각이 아니라 청년들의 생애 과정을 이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꼭 이기적이라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 친구 아이를 낳아도 둘째를 낳으면은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혹시 이런 혹시 이 경쟁 속에서 뒷바라지 잘 못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조바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의 문제를 아이 저출산을 바라보는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아이가 안 나오니까 고령화되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 성장력이 무너진다,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식의 국민 경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생애 과정을 이행을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행복함을 탈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관점을 전환해 준다면은 더 많은 과감한 정책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혹은 뭐 많은 이제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국이 1호 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거든요. 이런 경고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학계의 경고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더 심한 약간 진단의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 0.78, 아니면 뭐 2분기 0.7, 서울의 경우는 0.5가 나왔는데요. 이런 숫자는 나오면 안 되는 숫자예요. 진짜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숫자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숫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국에 제일 낮다,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예.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외부의 경고, 지금 굉장히 이 경고가 심각한 만큼, 그리고 우리가 늦은 상황에 있는 만큼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꾸 정책의 어떤 예산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 사회 우리의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르다고 해서 국방을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정도의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저출산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지금 외국인 이민을 좀 확대하는 방안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논의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가 모자라니까 인구를 채워야 된다는 측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책을 바라보면은 앞에 정책 근거는 인구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민 정책 이 정책을 상황을 보면은 이건 인력 정책이에요. 예.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때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 우리 사회의 기조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정책을 꾸리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인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설계도가 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 모시고 저출산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